숨겨진 유산과 침묵의 권력, 왕실 서사의 이면에 대한 해석.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하나의 비밀 유산 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 상징, 그리고 서사가 어떻게 결합해 제도적 권위를 재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현대 왕실 담론의 구조를 따른다. 공개된 발표는 짧고 중립적이지만 그 주변에서 증폭되는 소문과 해석은 언제나 훨씬 더 복잡하고 감정적이다. 이 간극이야말로 이번 서사의 핵심이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프린스 윌리엄이 등장한다. 그는 200억 파운드 규모의 숨겨진 왕실 자산을 단독으로 통제하게 되었다는 설정 속에서 제도적 권한과 개인적 책임 사이의 경계에 놓인다. 공식 발표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내부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일부는 이를 정당한 승계 과정으로 보았고 일부는 권력의 집중이라고 해석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자산 규모가 아니라 배제의 구조에 있다. 특히 톰 파커 보울스가 해당 자산 구조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설정은 갈등의 상징적 축을 형성한다. 그는 법적으로 직접적인 왕위 계승 체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서사 속에서는 특정한 영향력의 차단 대상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개인의 권리 문제라기보다 왕실이라는 제도가 외부 연결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또한 이 모든 구조 뒤에는 퀸 엘리자베스 제2의 사전 설계된 유산 지시가 존재한다.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생전에 복잡한 제한 조항과 비공개 신탁 구조를 설계해 두었고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실행되도록 했다고 설명된다. 이는 단순한 재산 관리가 아니라 사후 권력 설계라는 개념에 가깝다. 즉, 개인의 죽음 이후에도 영향력이 유지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보다도 이러한 서사가 왜 설득력을 갖는가이다. 왕실 관련 이야기들은 종종 비밀 문서, 숨겨진 조건, 내부자 증언 같은 요소를 통해 구성된다. 이는 불확실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권위를 부여하는 장치다.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에 끌리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 정치와 달리 명확한 책임 구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모든 것은 침묵과 해석 사이에 놓인다. 이 서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돌이킬 수 없음, irreversible 이라는 표현이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상태가 아니라 감정적 긴장 상태를 상징한다. 한번 결정되면 되돌릴 수 없는 구조는 곧 왕실이라는 제도가 가진 비가역적 권력 구조를 은유한다. 결정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제도적 논리에 의해 고정된다. 한편 카밀라, 퀸 콘소트의 가족이 배제된 것으로 묘사되는 부분은 또 다른 층위를 만든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누가 제도 내부자이며 누가 외부자인가 라는 경계 설정 문제로 확장된다. 왕실 서사에서 이런 경계는 언제나 민감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정통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이야기 속 갈등이 실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문서, 승인, 접근 권한 같은 행정적 장치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권력은 더 이상 왕좌 위에서 공개적으로 행사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관리 시스템 속에서 작동한다. 즉, 권력의 형태가 의례에서 구조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대중이 느끼는 불안은 단순히 누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다. 오히려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볼 수 없는가에 있다. 비밀은 그 자체로 권력이 되며 접근 제한은 곧 영향력 제한으로 이어진다. 핵심에는 퀸 엘리자베스 제2가 생전에 설계한 것으로 전해지는 비밀 신탁, 코베넌트이 존재한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상속 절차나 공적 기록 체계 밖에서 관리되었으며 별도의 송을시 지침과 함께 봉인된 형태로 보관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 신탁이 기존의 왕실 재산 구조인 크라운 에스테이트 체계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은 단순한 행정적 선택이 아니라 의도적인 보호 장치로 해석된다. 이 구조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가장 큰 충격은 자산 자체보다 그 자산을 둘러싼 조건이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비직계적 유산 이해관계, 논다이렉트, 레거시, 인터레스트, 로부터의 영향 제한이라는 모호하면서도 강한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표현은 특정 개인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지만 왕실 내부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낳으며 긴장을 증폭시켰다.
특히 일부는 이를 카밀라를 포함한 외부 영향력에 대한 경계로 읽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프린스 윌리엄의 역할은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관리자 혹은 보호자에 가까운 것으로 재해석된다. 보고에 따르면 그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해당 재산과 연결된 장소들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하며 기록 보존, 역사자료 검토, 법적 구조 이해 등에 관여했다. 이는 갑작스러운 권력 이양이라기보다 장기적인 설계의 일부였다는 인상을 준다. 특히 일부 왕실 관계자들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그는 단순히 재산을 인수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충돌에 대비한 학습 과정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이는 왕실 내부에서 해당 신탁이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잠재적인 권력 균형 장치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문서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가장 큰 논란은 왜 퀸 엘리자베스 제2가 생전에 이러한 구조를 필요로 했는가에 집중되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이는 왕실 유산이 외부 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으며, 다른 관점에서는 가족 내부의 영향력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정치적 설계로 보기도 한다. 더 나아가 궁정 법률가들이 밤사이 긴급히 움직였다는 점은 이 신탁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진 구조였음을 암시한다. 왕실의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설계된 이 장치는 동시에 누구도 쉽게 손대기 어려운 잠금 장치처럼 작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일부 기록에서는 여왕의 주석 중 야망으로 위장된 봉사로부터의 보호, protection, from ambition, disguised as service 라는 문장이 발견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문장은 왕실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유산 관리의 본질이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의도와 동기에 대한 감시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해석 속에서 프린스 윌리엄의 역할은 더욱 복합적으로 변한다. 그는 단순한 승계자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설계된 체계 안에서 훈련받은 실행자라는 이미지로 재구성된다. 동시에 이 과정은 왕실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스스로를 재설계하고 있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한편 일부 내부자들은 이 구조가 드러나는 순간 또 다른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특히 카밀라를 둘러싼 해석 차이, 그리고 기존 왕실 질서와 새로운 관리 체계 사이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남아있다. 여기에 가족 구성원 간의 상징적 위상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닌 서사적 권력 재편의 성격을 띠게 된다. 문제의 중심에는 토머스 파커 BS와 그가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사업 제안들이 있다. 초기에는 단순한 비공식 사업 대화로 여겨졌던 논의가 점차 고급 관광, 헤리티지 브랜딩, 그리고 왕실 농지를 활용한 프리미엄 식품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일부 궁정 고위 관계자들의 우려를 자극했다. 이러한 제안들은 전통 보존이 아닌 자산의 수익화라는 방향으로 읽히며 논쟁의 불씨가 되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이 사업들이 단순한 상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왕실의 역사적 상징성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특정 영지를 기반으로 한 럭셔리 체류형 리조트 혹은 윈저 지역의 역사성과 결합된 프리미엄 브랜드 식품 사업은 외형적으로는 현대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왕실 유산을 시장화하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문지는 중동과 유럽의 투자자들이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단순한 국내 개발이 아니라 국제 자본과 결합된 형태로 확장될 가능성을 의미했으며 결과적으로 왕실의 통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와 관련해 퀸 엘리자베스 제2의 생전 철학은 중요한 비교 기준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왕실 자산을 국가적 유산으로 유지하려는 원칙을 강조해왔으며 상업적 브랜드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구축한 유산관리 원칙의 지속 여부와도 연결된다. 한편 프린스 윌리엄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왕실 자산이 개인적 수익 창출이 아니라 역사적 연속성과 공공적 의미를 보존하는 도구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이러한 시각은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의 개입 이후 관련 논의가 방어적 구조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카밀라와 관련된 자문 네트워크가 초기 단계의 논의에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수준의 정보로 남아있다. 다만 이러한 연결 의혹 자체가 궁정 내부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핵심 문제는 단순한 사업 승인 여부를 넘어 누가 왕실 유산의 미래를 정의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했다. 일부는 이를 현대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았지만 다른 일부는 전통의 경계를 허무는 위험한 전환으로 해석했다. 결국 이 논쟁은 법적 장치와 비공식적 규제, 그리고 침묵의 합의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더욱 복잡해졌다. 특히 과거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 법적 보호장치, 이른바 봉인된 협약의 존재는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는 특정 시점 이후에 상업적 전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되며 결과적으로 왕실 내부가 이미 미래의 갈등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토머스 파커 BS는 단순한 사업 제안자의 위치를 넘어 왕실 내부 갈등을 촉발한 상징적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는 전통과 시장화 사이의 경계를 시험하는 존재로 재해석되었고 이는 궁정 내부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비밀 문서와 봉인된 지시다. 외부에서는 단순한 상속 분쟁처럼 보였던 상황이 내부적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설계된 법적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왕실 신탁, 코베넌트, 시스템으로 묘사된 구조는 단순한 재산 관리 장치가 아니라 권력의 흐름 자체를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궁 내부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하고 기존 자문 체계와 행정 구조는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특징은 공개적인 갈등의 부재다. 모든 변화는 성명이나 논쟁이 아니라 문서와 승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즉, 권력은 말이 아니라 서명으로 이동한다. 이 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선택은 프린스 윌리엄의 침묵이다. 그는 공개적으로 누구와도 충돌하지 않는다. 대신 기존에 남겨진 법적 구조를 활용해 상황을 재편한다. 이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전략으로 해석된다. 발언과 해명이 아닌 문서와 제도 자체가 그의 입장을 대신하는 구조다. 이는 전통적인 왕실 권위가 여전히 개인적 카리스마보다 제도적 정당성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그는 상속자가 아니라 관리자이자 구조의 집행자로 제정이 된다. 권력은 더 이상 개인의 감정이나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기존 규범의 해석을 통해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궁 내부의 균형은 서서히 이동한다. 일부 자문 인력은 교체되고 기록 접근 권한이 제한되며 이전 체계와 연결된 인물들은 점차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외부에서는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개적으로는 평온한 전환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권력 중심이 재배치되고 있다. 이야기 속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두고 조용한 통합 또는 통제의 재구성이라고 묘사된다. 즉, 갈등이 폭발하지 않는 대신 구조 자체가 바뀌는 방식이다. 이 서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은 프린세스 앤이다. 그녀는 문서의 검증과 봉인된 지시의 확인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니라 정당성의 확인자에 가깝다. 왕실 내부에서 신뢰받는 인물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한다는 사실은 법적 구조뿐 아니라 심리적 정당성까지 확보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 지점에서 권력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실을 확인하는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결국 제도는 사람을 통해 완성된다. 이야기 속 또 하나의 흐름은 저항의 점진적 약화다. 일부 인물들은 처음에는 변화의 의문을 제기하지만 문서의 언어와 법적 구조를 검토한 뒤 점차 물러난다. 여기서 핵심은 설득이 아니라 불가능성의 인식이다. 반대가 사라진 이유는 논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체계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 시스템은 개인 간의 정치적 경쟁보다 문서의 해석과 권한의 범위가 더 중요한 세계를 만든다. 이 서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권력의 정의 변화다. 과거의 왕실 권력이 소유 중심이었다면
이 이야기에서는 통제 중심으로 이동한다. 퀸 엘리자베스 제2가 남겼다고 묘사되는 구조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접근 권한과 결정 권한을 포함한 복합적인 통치 장치다. 그리고 프린스 윌리엄은 이를 통해 물리적 자산보다 더 중요한 결정 구조를 관리하게 된다. 즉, 진짜 유산은 돈이나 토지가 아니라 누가 시스템을 열고 닫을 수 있는가이다. 공식적인 왕실의 모습은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외부로 공개되는 일정과 행사들은 정교하게 관리되었고 성명 역시 신중하고 절제된 톤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의 질서 뒤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이 움직이고 있었다. 궁정 관계자들이 묘사한 내부 분위기는 점차 차갑고 경직되었으며 일상적인 대화조차 조심스러운 긴장감을 동반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긴장의 중심에는 특정 부동산 및 유산 구조와 관련된 법적 조건들이 있었다. 카밀라 측이 해당 재산에 적용된 신탁 조건과 제한 조항에 대해 법적 해석을 요청하면서 상황은 본격적으로 복잡해졌다고 전해진다. 자문단은 모든 조항과 절차적 세부 사항을 검토하도록 지시받았고 그 과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고 촘촘하게 설계된 법적 장치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구조가 단순한 상속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법률 전문가들이 파고들수록 드러난 것은 해당 신탁 구조가 미래의 분쟁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도록 설계된 형태였다는 점이다. 조항들은 모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었다고 한다. 궁정 내부 일부 인사들은 이러한 구조가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생전 의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일부 조항은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특정 인물이나 외부 세력이 향후 해당 유산의 운영이나 영향력 행사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재산 관리가 아니라 권력 구조 설계에 가까운 성격을 띈다. 이러한 발견 이후 궁정 내부의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다고 한다. 관계자들은 회의실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고 표현했으며 모든 의사소통은 형식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변화했다고 전해진다. 단순한 의견 교환조차 정치적 의미를 띠게 되었고 작은 발언 하나가 향후 권력 균형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이 갈등이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감정적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일부 내부 관측자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니라 신뢰와 정당성, 그리고 향후 왕실의 방향성에 대한 충돌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누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미래를 정의할 권한을 갖는가의 문제로 확장되었다는 해석이다. 이 과정에서 찰스 3세 국왕은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인 것으로 묘사된다. 한쪽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불만과 압박이 존재하고 다른 한쪽에는 법적 문서와 고인의 명확한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궁정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국왕은 직접적인 개입을 최대한 피하려 했으며 이미 균열이 시작된 가족 내 갈등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립적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긴장은 점점 누적되었고 그 결과 내부의 신뢰는 더욱 약화되었다. 일부는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충돌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안의 핵심이 단순한 재산 규모나 권한 배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핵심은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공포에 가깝다. 즉, 미래의 권력이나 영향력이 특정 설계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그 설계가 이미 과거의 결정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현재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일부 궁정 인사들은 이러한 구조가 의도적으로 미래의 상업화 가능성이나 외부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본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그것이 지나치게 경직된 구조로 인해 현재 세대의 현실적 운영권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 두 해석의 충돌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왕실 운영 철학 자체의 차이를 드러낸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의 긴장은 더욱 깊어졌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진실 경쟁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 누가 더 정당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미래의 정통성을 정의할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고 퀸 엘리자베스 제2가 남긴 것으로 알려진 유산 보호 전략이 있다. 그녀는 생전 단순히 자산을 보존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도 해당 재산이 외부 상업 논리나 내부 정치적 협상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나며 임시적 안전장치가 아니라 사실상 영구적 장벽으로 굳어졌다고 전해진다. 이 장벽의 핵심은 이른바 반상업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해당 부동산이나 자산이 호텔, 고급 리조트, 투자 상품 혹은 브랜드화된 상업 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재분류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 신탁 구조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는 단기적인 수익보다 역사적 연속성과 상징적 보존을 우선시하는 설계였다. 이 구조를 실제로 집행한 인물로 지목되는 것은 프린스 윌리엄이다. 그는 일련의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유산 구조를 공식적으로 고정시키는 단계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은 공개 행사나 공식 발표 없이 진행되었고 오히려 철저한 비공개 관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조용한 봉인에 가까웠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 개편 이후 해당 유산과 연결되었던 일부 외부 인사들의 접근은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업적 개발이나 브랜드 협력 논의에 관여했던 인물들은 점차 의사결정 라인에서 배제되었고 기존의 협력 채널은 재정비되었다. 이 변화는 특정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없이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영향력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철저한 침묵이다. 버킹엄 팔레스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거의 내놓지 않았다. 공개적인 반박도 명확한 해명도 없었다.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다양한 해석을 낳았고 그 자체로 또 다른 정치적 신호처럼 읽히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갈등의 은폐로 보았고 다른 이들은 의도된 안정 전략으로 해석했다. 한편 해당 유산은 단순한 자산 관리 대상이 아니라 윤리적 관리 체계로 제정이 되었다. 이 체계는 수익 극대화보다 보존, 역사적 맥락 유지, 그리고 장기적 책임성을 중심에 두고 설계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정구조 역시 미래의 상속 분쟁이나 외부 법적 도전에 대비해 재정렬되었으며 이를 뒤집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변화는 단순한 부동산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즉, 소유가 아니라 보존, 확장이 아니라 억제를 선택한 구조다. 이러한 선택은 현대적 자본 논리와는 일정 부분 충돌하지만 동시에 왕실이라는 제도의 상징성을 유지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외부적으로 거의 드러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문서와 법적 구조는 완성되었지만 대중적 설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건은 더욱 신비화되었고 동시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다. 침묵은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또 하나의 메시지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여왕의 숨겨진 유산 구조는 오랫동안 단순한 재산 보호 장치로 이해되어 왔다. 외부의 상업적 영향으로부터 왕실 자산을 보호하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윌리엄이 해당 구조에 대한 최종 권한을 확보하면서 그 의미는 단순한 재산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왕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는 것이다. 여왕이 실제로 우려했던 핵심은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상징성의 붕괴였다. 대중의 신뢰 약화, 연예화된 문화 환경, 그리고 상업적 브랜드화의 압력이 결합되면서 왕실이 국가적 상징이 아닌 하나의 상품처럼 소비될 가능성을 경계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보수적 태도가 아니라 왕실이라는 제도의 생존 조건을 둘러싼 근본적 고민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윌리엄이 선택된 이유 역시 설명된다. 그는 외부 확장이나 상업적 협업보다는 절제와 책임, 거리두기를 중시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여왕은 이러한 태도를 스튜어드십의 핵심으로 본 것으로 전해진다. 즉, 소유가 아니라 보호, 이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확장이 아니라 유지라는 원칙이다. 이는 왕실을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유지되어야 할 공공적 구조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동시에 논쟁을 낳는다. 일부는 여왕의 결정이 미래를 위한 통찰이라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특정 인물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가족 내부의 다른 구성원을 배제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일부 인물들에게 적용된 제한조항은 단순한 행정적 장치를 넘어 장기적인 영향력을 차단하는 정치적 장벽처럼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긴장은 왕실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상징적으로 확대된다. 왕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맞물리면서 이 유산 구조는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군주제의 미래 모델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장된다. 전통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적 브랜드로 변환할 것인가라는 오래된 갈등이 다시 표면화된 것이다. 윌리엄의 역할 변화는 이 과정에서 결정적이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라 여왕이 마지막으로 설계한 질서를 관리하는 보호자로 기능하게 된다. 이는 권력의 획득이라기보다는 책임의 이전에 가깝다. 동시에 그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지나친 변화는 전통을 훼손하고 지나친 보수는 제도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일부 인물들에게는 지속적인 긴장으로 남는다. 특정 인물들이 구조적으로 배제되었다는 해석은 가족 내 갈등을 넘어 제도 설계 자체의 공정성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권력 구조가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결국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하나의 단어가 반복된다. 바로 스튜어드십이다. 이 개념은 단순한 상속이나 소유권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관리, 보호,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 여왕의 전략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단순히 자산을 남긴 것이 아니라 왕실의 존재 방식 자체를 설계하려 했던 것이다.